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열리던 밤, 동베를린 국경 수비 대원들은 명령을 받지 못한 채 시민들과 마주섰다. 총은 있었지만 쏘지 않았다. 대신 차단기를 올렸다. 그날 밤 장벽은 무너지기보다 건너졌다. 독일 통일의 상징은 탱크가 아니라 발포하지 않기로 한 선택이다. 그래서 이 통일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에 더 가깝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오늘 저의 채널 이름 독일 다니엘, 그 이름 자체가 조금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제 독일 통일, 또한 독일에서 부르는 것처럼 독일의 재통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짜와 독일 통일은 같은 날짜 아니라는 것부터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무너졌고요. 실제적인 독일의 재통일은 결국 1990년 10월 3일 한국의 개천절 그날에 이제 이뤄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되게 좀 반갑더라고요. 한국에는 이제 개천절도 어떻게 보면 하늘이 열려서 나중에 이제 하나의 나라가 설립됐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 날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독일로 다시 재통일한 같은 날짜인데,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과 독일의 공동으로 느껴지는 상징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때는 저는 4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날 저는 이제 엄마랑 저녁 먹고 엄마가 만들어주신 초코푸딩을 디저트로 먹고 있었는데 엄마가 TV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와! 막 하면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막 안 좋은 일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마음 편하게 초코푸딩을 계속 먹었죠. 근데 저는 저의 중마커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름이 시몬인데, 시몬아, 너 혹시 그날 기억나니? 저보다 그 6개월 더 일찍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난대요. 부모님은 TV 보다가 뉴스 보고 또 똑같이 소리 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더래요. 엄마, 이게 무슨 영화야? 근데 엄마는 결국 야 시몬아, 이거 영화 아니라 지금 실제로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이야. 막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던 걸로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초코푸딩 먹는 날, 다른 날처럼 부모님이랑 같이 저녁 먹은 날처럼만 느껴졌지만 정말 독일 현대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오늘은 간단하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워딩부터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독일 통일을 봤을 때 어떤 말 많이 쓰냐면은 흡수통일이란 말 많이 쓰죠. 근데 참고로 저희는 독일에서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독일의 재통일이라는 말 제일 많이 쓰고요. Deutsche Wiedervereinigung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뭐 동독 쪽에 있는 연방주를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게 먹었던 거 이런 게 아니라 예전 동독이라는 나라 이제 통일되고 나서 하나의 독일 땅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지역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은 Neue Bundesländer, 새로운 연방주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흡수통일이라는 말 저희 쓰진 않고 정말 평등한 상황에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 독일에서 좀 큰 것 같습니다. 독일 통일이 결국 1990년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이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많은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저번에 스파이 편에서 언급해드렸던 윌리 브란트 총리의 업적이 일단 있는데요. 윌리 브란트가 1960년 후반에 서독의 총리 되면서 동독 관련해서 호의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뭐라고 불렀냐면은 Wandel durch Annäherung,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을 불렀어요. 한마디로 Ostpolitik, 그러니까 동방 정책이라는 말 쓰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동독 관련해서 더 호의적이고 더 많은 교류하고 동독이랑 최대한 평화롭게 지내자는, 즉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했던 총리였습니다. 물론 문제들도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서독의 한 오케스트라를 동독 연주 보내잖아요. 페이를 무조건 동독 화폐로 받아야 되는 조건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독 화폐로 페이를 받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화폐를 서독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했을까요? 연주 끝나고 동독에서 마트 가서 그냥 모든 거 다 써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빈손으로 다시 서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불만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긴 했지만 빌리 브란트가 추진했던 이 오스트폴리틱 덕분에 20년 뒤에 통일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정상회담의 연속이 있었는데요. 서독의 총리인 헬무트 콜 그리고 소련의 마지막 초대 대통령 고르바초프의 관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사실 두 분의 우정이 정말 중요했었는데요. 80년 후반부터 고르바초프가 소련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 추진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페리스트로이카하고 글라스노스트라는 정책들이었죠. 그래서 소련 안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콜 총리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 의 정상회담이 정말 중요했어요. 두 분은 원래 정상회담처럼 정장을 이렇게 차려입지는 않고요. 니트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서 그거 뭐라고 부르냐면은 니트 정책이라고 불러요. 슈트릭플로바 폴리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두 정상의 우정이 매우 중요하고 여러 차례로 만나면서 이제 독일 통일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외교가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90년대 몇 번 이제 고르바초프의 그 별장 쪽에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면서 카프카스 산맥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Das Wunder vom Kaukasus. 정말 대표적인 외교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동독의 내부적 상황이었습니다. 동독 시민들이 꾸준히 거리 나서서 시위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월요일 날 나와서 시위하는데요. 그래서 몬탁스 데몬스트라티온이라는 말, 월요일 시위라는 말 많이 씁니다. 초반에 시민들이 나와서 Wir sind das Volk이라고 외쳤습니다. Wir sind das Volk는 우리가 국민이다 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엔 뭐라고 요구했냐면은 우리가 자유 여행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뭐 동독이 무너지는 거,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일단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라는 것을 많이 요구했었고요.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Wir sind das Volk이라는 말이 Wir sind ein Volk이라는 말로 변경되는데 이게 우리가 민족이다, 우리가 국민이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민족이다, 우리가 한 국민이다 이란 말로 변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그리고 서쪽에 있는 형제들과 얼른 다시 통합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제대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80년 후반에 점점 이 시위의 규모가 커지고 이제 동독 정부에서 점점 위협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국민들을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무력 쓰겠다. 빨리 해산해라. 하지만 동독 국민들은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시위 나서서 결국 자기 의지를 더 많이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989년 11월 9일 날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이 기자회견은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그리고 동독 정치인인 균타 샤보프스키가 그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늦었어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 나가기 전에 결국 이제 회의실에서 잠깐 회의하는데 그 당시 하나의 쪽지를 받아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unverzüglich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즉시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그냥 즉시 발표하라는 뜻이었대요. 근데 본인은 그거 모르고 결국 기자회견에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요. 한 이탈리아 출신 기자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샤보프스키 선생님, 그 전에 이제 발표하셨던 그 자유 여행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정확하게 그럼 실행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샤보프스키가 딱 쪽지를 보고요. 제 알기로는 즉시입니다. 라고 발표한 거죠. 말실수한 거죠. 그리고 생방송에서 이게 중계되면서 결국 3시간 안에 국민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가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요. 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들이 TV에 나오고 지금도 저는 몇 번 봤는데도 볼 때마다 감동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평화로운 통일을 결국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현대사의 제일 큰 기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결국 1년이 더 걸렸죠. 이제부터 아마 한국 분들 들으셨을 때는 좀 관심 아마 가지게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언젠간 한반도 평화 통일 이루게 된다면 이런 비슷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통일 과정을 논의했던 국가는 서독, 동독, 끝 이런 게 아니었고요. 이 두 독일, 서독, 동독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했던 국가, 즉 미국, 소련, 프랑스하고 영국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논의를 2+4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2+4 Vertrag. 왜냐하면은 주변 국가들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대표적으로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이 혹시라도 다시 한번 통일하면 혹시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미국도 당연히 통일된 독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조건이 뭐냐면은 통일된 독일이 네이토 회원국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었고요. 반대로 소련은 역시 2차 대전 때 특히 독일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고르바초프 대통령하고 코일 총리의 사이가 좋다고 한들 좀 기본적으로 이 논의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소련도 통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맨 처음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통일된 독일이 네이토 회원국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었고 미국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딜레마 있었죠. 근데 결국 코일 총리가 고르바초프랑 많은 협상한 끝에 고르바초프 대통령도 통일된 독일이 네이토 회원국이 되어도 된다라는 주장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에 통일된 독일이 소련에 정말 많은 지원, 금전적인 지원, 곡물 지원이라든지 많이 해줬던 조건도 같이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통일된 독일에 대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콜 총리가 3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첫째, 통일된 독일이 다시는 다른 국가의 영토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특히 폴란드 관련해서 이 약속이 매우 중요했죠. 2차 대전 때 독일이 처음으로 침략했던 국가가 폴란드였으니까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우리가 군사력을 딱 37만 명에 제한하겠다라는 약속이었고요. 마지막 약속은 우리가 ABC 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ABC 무기가 뭐냐면은 A는 핵무기, atomic weapons, B는 biological weapons, 즉 생물학 무기, 그리고 C는 chemical weapons, 즉 화학 무기. 이런 약속들을 함으로써 주변 국가들은 결국 통일된 독일에 관련해서 크게 우려할 게 없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단 시절의 독일 그리고 분단 시절의 한반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반도 통일을 얘기할 때는 항상 독일 통일도 함께 언급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는지도 조금 알아야 의미 있는 토론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전쟁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서독하고 동독 사이에는 어떤 체계 차이 있었고 사상 차이 있었지 전쟁은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정말 크고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 뭐냐면은 독일이 분단돼 있었지만 어느 정도 왕래, 소통 그리고 이상 가족의 만남이 가능하긴 했었어요. 서독 사람들은 비자를 신청하면 동독도 갈 수는 있었고요. 동독 사람들도 특별히 허가를 받고 신청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무적인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래도 1년에 30일까지 정도 서독에 가서 가족을 보러 갈 수는 있었고요. 전화도 어느 정도 가능하긴 했었대요. 물론 거의 대다수 다 도청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화도 가능하고 택배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또 관련해서 하나의 큰 차이가 뭐냐면은 한국에는 통일부가 있잖아요. 분단 시절의 독일은 통일부가 서독에 따로 없었어요.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이라고 해가지고 결국 독일 국내의 관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통일부라는 말 쓰면 너무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서 조금 이 워딩을 다르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름이 조금 달랐었는데요. 빌리 브란트 총리가 60년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분단된 시절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족 만남도 가능하고 소통도 가능하고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평화롭게 통일했던 독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은 매우 안타깝죠. 제가 볼 때도 단절된 상태이고요. 가족 만남도 거의 불가능하고 특별한 이벤트 때만 이제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금 더 평화로운 한반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 대사님이랑 어떤 행사 때 만나서 오랫동안 이 주제를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대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통일 얘기도 중요하지만 통일 얘기 전에는 일단 평화로운 공존이라는 말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요. Peaceful coexistence이라는 하나의 말의 무게감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요. 양쪽에서 종전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하고 더 평화로운 한반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이 통일했을 때 많은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했냐면은 이 자유의 순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자유, 인권, 그리고 평화롭게 같이 공존하고 여행할 수 있는 권리, 이 모든 게 모든 국민들한테 필요하고 중요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독일 통일 관련된 정말 수많은 논문, 책들, 뭐 영화들도 있고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해 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의견도 많이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 보고 또 다음에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ch hoffe, wir sehen uns beim nächsten Mal. Bleiben Sie gesund und bis bald. Tschüss.